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장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4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등장하는데 맨 아래쪽에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 위로는 하늘이 층을 이루어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층에는 하나의 천체, 해면 해, 달이면 달, 별이면 달, 하나의 천체가 그 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천체의 맨 위층에는 신의 세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104페이지 세 번째 줄에 15세기에 유럽인들이 믿었던 청동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태양계의 각각의 행성들은 양파 껍질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 천구 안에 존재하며, 또 최상층의 천구에는 무수한 별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위에는 신의 영역으로 신과 천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1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테트라스 아피아누스라는 천문학자가 1531년에 하늘을 관찰하다가 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혜성이 태양의 반대쪽으로 꼬리를 항상 들이운다라는 것입니다. 혜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긴 타원 운동을 하는데, 이 타원 운동을 하면 이 꼬리의 모습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꼬리의 모양이 태양의 반대쪽으로만 이어지는 것을 보고 그림으로 그린 것이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날에 알려진 것처럼 혜성의 꼬리는 태양풍에 의해서 혜성의 수증기와 또 물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혜성이 다른 천체와 같이 고유한 자신의 층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을 꿰뚫어가면서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혜성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세계는 가장 완벽해야 되고 오류나 충돌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혜성이 다른 천구의 영역까지 침입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행성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구조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어떤 큰 혼란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사람들은 이런 행성이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혜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천문에 대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4월 7일 지난주에 신문 기사에 스페이스X라는 위성 인터넷을 구축하는 지금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을 이용한 이제 인터넷망이 깔리고 있는데, 지금 몇 달 안에, 올해 안에 지구 궤도 안에 16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배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총 28번의 로켓을 쏘아서 한 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5번만 더 발사하면 이제 지구 전체를 커버하게 되어지는 이제 위성 인터넷 체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만 내어지면 어느 지역에서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 시대가 곧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이 짧으니까.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죠? 몇백 킬로 가서 한 집 있는데 그 한 집 때문에 광 케이블을 깔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오지, 또 극지방이라든지 지구 어디에서든지
끊이지 않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성 인터넷 사업을 곧 상용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속도인데, 속도는 이제 아마 이제 100메가 bps의 속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공위성이 1600개만 있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3000개, 6000개가 되어지면 속도가 2배, 3배 빨라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기가 속도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이 지구 안에 1600개의 인공위성이 떠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10,000개가 넘는 인공위성들이 촘촘하게 쌓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스페이스 X라는 회사의 인공위성 인터넷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영국이 자기 나라에 또 인터넷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그 우주에다가 계속 그 인공위성을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인공위성이 지금 막 엊그저께는 이 인공위성을 50m면 정말 짧은 거리죠. 50m 사이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뻔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조금씩 더 우주 공간이 복잡해지고 또 충돌이 일으키게 되어지면 많은 또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1539년에 테트라스 아피아누스는 황제들의 천문학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천동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또 이론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공과 투명한 천국, 원동력 밖에는 최고의 하늘, 즉 신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10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1543년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 지금까지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서 1543년에 살았던 과학자인데, 그는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의 철학과 천문학을 공부하였고, 그가 1500년 11월에 로마에서 천문학자들과 월식 장면을 보게 되면서 천문학에 관심을 갖고 이 천문학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활발한 또 연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이 성직자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재직을 하면서 취미생활로 천문학을 공부하였던 학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07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루터파 수학자인, 과학자인 네티쿠스가 어떤 그 신부가 천문학에 대한 어떤 이론을 주장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 이 코페르니쿠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하고 또 그의 이론을 설명을 듣고 쓴 책이 1540년에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첫 번째 해설서라는 책을 출판을 하였어요. 이것이 공식적인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는 첫 번째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책은 40쪽도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 책 안에서 1539년에 직접 코페르니쿠스를 찾아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현명하고 또 지금의 알려진 여러 이론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지동설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학자들에게 합리적이다, 체계적이다라는 이야기로 그 시대에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8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1600년에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600년 2월 17일에 종교 재판을 받고 결국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사형의 이유가 뭐냐면 무한 우주론과 지동설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8년 동안 심한 고문을 받고 결국은 사형에 처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동설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이 신부라는 또 신분으로 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앞장서서 지동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화형이나 또 이런 핍박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천동설과 지동설이 이렇게 공존하였던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명제를 고수하기 위해 가설적인 이론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과 이심원 등이 이 행성의 역전 행성들을 설명하는 만들어낸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핵심 주장은 무엇이냐면 10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전원을 동원해야 설명할 수 있었던 행성의 복잡한 이런 움직임을 단순하게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인정만 하게 되어지면 천체 운동을 너무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코페르니쿠스의 핵심 주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109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가 최초의 지동설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지동설은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아리스타르코스가 이런 주장을 해왔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동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동설이 180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동설이 지지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교재의 저자는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110페이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0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토마스 쿤 패러다임이란 미국의 토마스 쿤이 그해져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널리 쓰이게 된 개념인데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의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여러 모순들과 또 풀 수 없는 문제들에 의해서 그것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처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재 110페이지 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토마스 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등장할 당시에 이 과도기적인 현상, 천동설과 지동설이 함께 공존하는 위기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의 이론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런 누적된 문제들을 풀 수 없고 새로운 이론이 과거의 문제들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자 이제 사람들이 과거의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토마스는 전 과학 아직까지 정확한 한 이론이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 시대를 정과학의 시대로, 그다음에 이제 정상과학은 이제 한 이론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 과학이 잘 맞고 또 합리적이긴 한데 어떤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위기가 발생되어지고 이 위기를 새로운 과학 혁명으로 해석되어지고 또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과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계에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재 11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종교 계획자로 알려져 있는 마르틴 루터는 이 지동설을 반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움직이는 마차나 보트에 앉아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주변의 땅과 나무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태양과 달이 창공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점성술사인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함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어떤 기발한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주위에 선전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유행병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즉 종교 계획자들은 이런 지동설을 반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신학자들이 다 지동설을 반대했느냐? 113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1541년에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프리시우스는 지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동설이 의미 있는 학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113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별의 운동과 주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 단순화될 수가 있다라고만 한다면 지구가 움직이던 아니면 태양이 움직이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동설이 맞는 이론일 수 있다라고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재의 저자는 114페이지 세 번째 줄에 천문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하여서 또 많은 과학자들의 피와 땀과 또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인류는 발전해 나아가고 또 인류는 더 완벽한 진리의 세계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화면이 전환이 됐나요? 네. 네, 이제 정상으로 PPT 화면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15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는 수업 계획서에 따라서 8주 차인 다음 시간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기말고사에 앞서서 또 여러분이 평가에 대한 익숙해짐과 또 전체 시험 품위를 분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사이버 캠퍼스 토론실 7주차에 자세하게 안내해 놓았습니다. 함께 우리 사이버 게스트한 토론실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습활동 토론실에 가면 과학의 진실과 오류 7주차 수업 안내 및 워크샵 및 중간고사 시험 안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4월 20일 정규 시간에 수업 중에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7문항, 주관식 2문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객관식 7문항 중에서 5문항은 학생이 출제한 문제로 2문항은
교수 출제 문제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두 문항 중 첫 번째 문항은 제가 신문 기사를 제시하면 여러분은 첫 번째로 신문 기사를 요약하는 것이 3분의 1의 분량입니다. 또 이에 대한 수업 관련 내용들을 생각나는 대로 또 연관되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이 나머지 3분의 1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자신의 느낌점과 소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소별로 배점이 되어지기 있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이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주관식 2번 문항은 제가 제시한 글을 요약한 내용을 기술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자신의 워크숍에 참여했던 활동 내용과 또 수업에 기여한 점을 두 번째로 기술하면 되고, 세 번째는 동료 평가 또 피드백에 대한 자신의 반영 여부를 기술하고 자신의 소감을 작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부분의 영역을 한 줄이라도 남겨서 여러분이 빠짐없이 답안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객관식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낄 때인데, 객관식은 여러분이 이제 출제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냐면, 지난 6주차에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워크숍에 참여했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참여한 게시물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쭉 있을 텐데, 여러분이 6주차 게시물에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주차에 강의 내용과 교재 안에서 문제를 만들면 됩니다. 또 6주차에 13번 게시물에서 18번 게시물에 해당되는 학생은 4주차에 수업 내용과 교재 내용으로 한 문제를 만들면 됩니다. 또 6주차의 게시물 31번부터 36번에 해당되는 학생은 오늘 수업에 다루는 내용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면 됩니다. 우리 6주차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45번까지 있는데 제가 36번까지를 좀 번호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서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서영 학생은 이제 그 6주차의 게시물 번호가 28번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28번은 이 6주차에 해당되어지죠. 25번부터 30번이 6주차에 해당되어지니까 교재 9장, 10장, 6주차에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지요? 네. 그러면 이 출제할 소스가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각 주차, 2주차부터 6주차까지 제가 강의했던 PPT를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6주차에 보면 이렇게 6주차 강의 PPT가 있고, 그 다음에 5주차에도 5주차 강의 PPT 자료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PPT와 또 제가 조금 더 이제 뭐 여기 안에다가 텍스트 파일로 올려놓을 것 있으면 그거 참고하거나, 교재를 갖고 있는 분은 교재를 참고하여서 여러분이 문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파트에 이제 문제를 내야 될지 범위가 정해지죠. 그리고 36번 뒤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워크숍에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학생들은 그냥 자유롭게, 나는 뭐 2주차, 나는 5주차, 그 외의 학생들은 자유롭게 참여를 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중간고사는 다음 주 22일 날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전날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지면 다른 학생들이 미리 이렇게 그 문제가 픽스가 안 되어지면 공부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을 보니까 이 문제를 빨리 이렇게 과제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 늘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36번을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일요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늦게 하는 분은 우리가 항상 워크숍은 다음 수업 전일 수요일날 자정까지 하면 출석 체크가 되도록 되어져 있죠. 하기 때문에 뭐 그 학생들은 자기의 패턴에 따라서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출제되어지는 문제는 이번 주 일요일날 자정까지 올린 문제
안에서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과목 시험을 보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미리 공부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